자, 80쪽의 통정의 표시인데요. 자, 조문을 보시면 108조 제1항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2항에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역시 제3자 보호 규정을 공통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요건을 보시면 1번에 의사표시가 있을 것, 2번에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3번 불일치를 알고 할 것. 여기까지는 비진이와 같죠. 차이점은 4번이에요. 상대방과 통정, 짜고 해야 합니다. 5번 왜 했느냐 묻지 않아요. 이유나 동기는 필요 없어요. 동기는 의사표시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뭐 꼭 남을 속일 목적이 있어야 되느냐 그런 것도 요건은 아닙니다. 그럼 통정의 표시는 대체적으로 이제 사례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는데 아까 보셨던 사례요. 갑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A라는 사람이 갑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예요. 갑의 채권자. 1억 원을 빌려줬다. 근데 갑은 자기는 건물도 있으면서 돈을 안 갚아요. 그러면 우리가 채권자 입장이면 건물도 있는 사람이 돈을 안 갚으면 최후의 수단으로 이 부동산 뭐 할 수 있어요? 강제 경매할 수 있죠. 그렇죠? 법원에 경매 신청해서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갑은 돈 갚기는 싫고 자기 건물 경매당하긴 더 싫어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랑 짭니다. 야, 내가 상황이 이러니까 네가 산 것처럼 하자라고 진짜 매매가 아니라 가장 매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을에게 해줍니다. 그러면 갑은 실제로 소유권을 넘겨줄 의사가 없으면서 표시를 했으니까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요. 불일치하죠. 일치하지 않고 그리고 얘는 그 사실을 불일치를 알면서도 했고요. 혼자 한 게 아니라 을과 짜고 했어요. 그러면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니까 이건 무효다라고 규정한 거예요. 근데 이 가장매매 자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가장매매했다는 건 반사회적이 아니에요. 아니다라고 해서 우리 지난주에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 이런 말 나오면 반사회적 아니라고 했죠. 그러면 이 가장매매 자체가 불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불법 원인급여 746조가 적용돼야 한대? 안 되죠. 반사회적이 아니니까. 그러면 소유권은 을에게 귀속되어 갑에게 있는 거예요. 갑에게. 그러니까 만일 갑이 을에게 첩계약으로 부동산을 넘겼다면 반사회적이잖아요. 그럼 누가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불법 원인급여 때문에. 그런데 이건 반사회성을 띠는 건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은 여전히 갑에게 있고요. 이 등기는 무효입니다. 그러면 갑은 을을 상대로 소유권에 의해서 등기 말소, 내 거 돌려줘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게 이제 당사자 간의 문제고 하나만 더 보면 그러면 이 A가 야, 너희들의 가장매매는 나의 채권을 침해하는 것이야 라고 하면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요거 우리 지난주에 한번 봤던 거예요. 어디서 나왔었어요? 이중매매. 이중매매에서는 등기 청구권이라는 채권을 가지고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왜 없다고 했냐면 그렇죠.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려면 금전 채권이어야 돼요. 그렇죠. 요건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시험 범위에서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는 딱 2번 나와요. 이거 공식적인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결론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중매매에서는 뭐라고 꼬드겨도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없어요. 근데 통정의 표시에서는 요건을 갖췄다면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딱 2번 나와요. 이중매매는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통정의 표시에서는 되는 걸로 나와요. 자, 이게 당사자 간의 문제인데 근데 을이 자기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이걸 기화로 병에게 팝니다. 등기가 병에게 넘어갔다. 자, 그러면 원칙적으로 병은 권리자에게 산 게 아니라 무권리자에게 샀기 때문에 병은 원칙적으로 권리를 취득할 수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 병이라는 사람이 선이라고 한다면 얘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가 선일 때 권리를 취득하는 이유는 을의 등기를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법률 규정 때문이에요. 방금 읽으신 108조 2항에 의해서 얘가 선이다라고 하면 갑은 선의 병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 병이 선이라고 하면 소유권은 누구한테 귀속되냐면 병에게 귀속되고 그럼 갑은 어떻게 해요? 소유권을 가져올 수는 없는 거겠죠? 얘가 소유자가 됐으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될까요?
얘한테 내 돈 내놔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해서 얘한테 팔아먹은 매매 대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돈으로라도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부당이득으로 금전적 보상은 받을 수 있어도 소유권은 누구한테 귀속되냐면 병에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만약에 병이 악일 수도 있잖아요. 얘가 악이었다면 갑은 병에게 직접 등기의 말소와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OX예요. 왜 X라고 생각하셨어요? 아, 대위요? 벌써부터 대위가 대위가 입에 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채권자 대위권 공부했어요. 채권자가 대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라 그랬죠? 채권은 절대성이 아니라 상대방을 대신해서 하는 게 채권자 대위권이에요. 근데 갑은 채권자예요, 소유자예요? 소유자예요. 그럼 물권자죠. 물권자면 상대방을 대위해요, 직접 하면 돼요. 직접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이 악이면 갑은 직접 말소를 구하면 되는 거고요. 근데 선이라면 법률 규정 때문에 말소를 구할 수는 없고 을에게 금전적인 보상만을 받아야 돼요. 근데 선의의 병이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데 근데 이 선의의 병이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거나 또는 갑과 을이 무효를 주장하면 그래 무효라고 해줄게 라고 인용해 줄 수 있느냐 그건 가능하다라고 보는 게 통설의 입장이에요. 그럼 누구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선의의 병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도 있고 무효 주장을 받아들여 주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 선의의 병이 정한테 팔았는데 이 정은 이게 통장호의 표시를 통해 넘어왔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대요. 자, 악의의 정이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얘는 누구한테 샀어요? 권리자. 얘가 이미 소유자가 됐기 때문에 뒷사람, 권리자에게 샀다면 얘는 선악을 불문하고 무조건 취득해요. 소위 이제 이런 걸 엄폐물 이론이다라고 해요. 엄폐물. 그러니까 이 통정호의 표시로서 이 무효인 이 사악한 기운을 선의의 병이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럼 권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깨끗해진 거예요. 그러면 뒷사람은 선의하기를 따질 필요 없이 무조건 권리를 취득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통정호의 표시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사례고 근데 흔히 나오는 건 이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나오는데 뭐 꼭 소유권에 한정하진 않겠죠. 예를 들어서 병이 을이 소유자라고 믿고 얘한테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있어요. 이 부동산에다가. 근데 얘가 선의로서 저당권을 설정했다면 이 소유자 갑은 병에게 저당권 말소하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뭘 취득하는 거예요? 소유권이 아니라 이번에는 저당권 또는 병이 을이 소유자라고 믿고 여기에 전세권을 설정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얘가 선이라면 얘는 뭘 취득하는 거예요? 전세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꼭 소유권에 한정하는 건 아니고 이해관계를 맺으면 제3자로서 보호가 되는 거죠. 다른 시험에 이렇게 한번 나왔어요. 병이 선의로서 저당권을 취득하게 되면 갑은 소유권을 회복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뭐일까요? 있을까요? 얘가 선의로 저당권을 취득하면 갑은 소유권을 회복 못하느냐? 당연히 틀렸죠. 소유권은 누구한테 복귀되는 거예요. 갑에게 복귀가 되는데 다만 이자를 보호해야 되니까 소유권을 돌려받지만 뭐가 달린 상태로 저당권이 달린 상태로 소유권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갑은 피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저당권부 채권만큼의 피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돈 누구한테 물어내라고 하는 거예요. 을한테. 그렇죠. 그럼 소유권이 기본으로 나오지만 권리의 종류는 얼마든지 바뀌어서 출제가 될 수 있고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사례예요. 81쪽에 당사자 사이 효력 1번 무효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그 둘째 줄에 별표하고 줄 거두세요. 둘째 줄에 또한 이렇게 나옵니다. 또한 허위 표시 자체가 불법은 아니므로 불법 원인급여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미 급부한 것은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소유권은 갑에게 있는 거고요. 자, 한 장 넘겨보시면 동그라미 2번 채권자 취소권 대상 여부인데 줄 좀 거두세요. 허위 표시는 무효지만 406조 요건에 해당하면 사행위로서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뭐 조문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아요. 결론만 기억하시면 돼요. 통정허위 표시로 무효인 경우에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럼 한 장 앞에 보세요. 판례박스가 있어요. 판례박스. 자 1번 판례 별표를 하나 해두시고요. 비교 판례는 아까 우리 비진이 표시에서 별표 하나 하고 넘어가세요 했던 거 기억나세요?
예, 그게 어디 있는 거냐면 77쪽의 중간에 있는 판례예요. 77쪽 중간에 있는 판례. 그 판례가 지금 비교 판례라고 해서 다시 한번 나온 거예요. 자, 그럼 비교 판례부터 볼게요. 비교 판례.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자기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하여 대출금 채무자로서의 명의를 빌려준 자에게 그와 같은 채무 부담의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러면 채무 부담의 의사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있으므로 그 의사 표시를 비진의 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라는 금융기관이 있어요. 상호신용금고 사건인데 지금은 뭐 상호신용금고가 다 뭐로 바뀌었어요? 다 저축은행으로 이름이 다 바뀌었죠. 이 상호신용금고가 있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대출을 받고 싶은데 이 갑은 법률상 사실상 자기 명의로 대출을 못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소위 그 신용불량 상태예요. 금융채무 불이행 상태인데 근데 자기 이름을 못 빌리니까 친구한테 부탁을 해요. 친구야, 내 상황이 이러니까 네 이름으로 대출 좀 받아주라. 그럼 내가 꼭 갚을게. 그래서 을이 채무자로서의 명의를, 이름을 대여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금융기관과 대출 약정을 맺은 거죠. 근데 갑이 돈을 못 갚으니까 이 금융기관은 누구에게 돈 갚으라고 소송을 제기한 거냐면 을에게 대출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그러자 이 을은 뭐라고 주장했냐면 그 대출은 채무 부담할 의사 없이 이름만 빌려준 거니까 이건 비진이야 라고 주장한 거예요. 그럼 우리 판례에서 채무자로서 명의, 이름을 빌려주었다면 채무 부담의 의사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있다는 거야. 일이 잘못되면 내가 책임지겠다는 의사가 있기 때문에 이건 비진이가 아니라 뭐에 해당하는 거야? 진위에 해당한다. 그러면 대출은 유효해요? 무효해요? 유효하다. 당신이 돈 갚으세요? 라는 게 판례예요. 그럼 만약에 채무자로서의 명의를 대여했다는 사실을 금융기관이 알고 있었다. 악의였대요. 악의. 그러면 이 대출은 무효일까요? 유효할까요? 그래도 유효한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게 비진이었다면 얘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뭐가 되겠어요? 무효가 되겠죠. 비진이면. 근데 비진이가 아니라 뭐예요? 진이에요. 진이니까 얘가 알든 모르든 그건 아무 상관없이 대출 약정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판례 중에서 그 학교법인이요. 돈이 필요해요. 근데 이제 사립학교법상 학교 법인 이름으로는 돈을 못 빌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교직원들이 이름을 빌려준 거예요. 교직원의 명의로 돈을 빌렸는데 근데 돈을 빌려주는 사람도 실제로 돈 쓸 사람이 교직원이 아니라 학교법인이라는 걸 알면서 빌려줬어요. 교직원은 책임 안 져도 될까요? 져야 될까요? 져야 돼요. 교직원이 채무 명의를 대여했다? 채무 부담 의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비진이가 아니라 뭐라고요? 진이기 때문에 알든 모르든 무조건 뭐예요? 유효가 된다는 거죠. 자, A라는 금융기관, 역시 상호신용금고였는데 갑이 대출을 받는데 대출은 뭐 받고 싶다고 무제한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동일인 대출 한도가 초과돼요. 얘 이름으로는 더 이상 대출이 안 나가요. 그러니까 갑이 어떡하지? 그랬더니 금융기관이 친구를 하나 데려와라. 그러면 친구 이름으로 대출 약정을 맺고 당신 친구는 형식상의 주채무로만 내세울 뿐 채무 부담을 지우지 않겠다라고 뭘 해주었냐면 양해해 준 사건이에요. 양해 판례. 뭘 양해했냐면 얘는 형식상의 주채무자로만 이름을 적는 거지 얘한테는 채무 부담을 지우지 않겠다라고 합의해 준 거예요. 그러면 대출 약정을 했는데 채무 부담이 없는 대출 약정을 한 거예요. 이 대출 약정은 진정한 거예요? 허위라고 봐요. 허위예요. 근데 혼자 있어요? 짜고 있어요? 다 짜고 있죠. 이건 뭐로 보냐면 통정 허위 표시로 무효다라는 게 판례예요. 그러면 지금 두 가지 판례를 봤는데 이 판례와 이 판례를 비교하는 키워드는 뭐냐면 양해예요. 금융기관이 양해했다 이런 말 나오면 그건 뭐라고요? 통정허위 표시로 무효고 양해했다는 말이 없으면 그건 비진이가 아니라 진이에요. 그러니까 양해라는 말이 없으면 무조건 유효. 진이니까. 근데 금융기관이 이러한 사실을 양해해 주었다라고 하면 다 짜고 한 거니까 허위 무효다라는 거죠. 그 1번 판례 볼게요. 1번 판례 파란 글씨만 보세요.
81쪽에 파란 글씨에 그 금융기관에 뭐라고 돼 있어요? 양해 동그라미 해두시고 양해 하에 그에 따른 채무부담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통정허위 표시에 해당하는 무효의 법률행위다. 봐두시고 그리고 밑에 3번 판례는 나중에 주택임대차 보호법 보면 저절로 아시게 되는 거예요. 참고로 보시고 다음 페이지. 그 다음에 이제 제3자에 대한 효력이 나오죠. 제3자는 보호한다라고 했고 자 1번의 선의 둘째 줄에 별표 2개 하고 줄 그어두세요. 제3자의 선의에 대한 입증 책임은 악의 주장자가 입증해야 한다. 똑같죠? 앞에 나온 거고요. 그리고 맨 밑에 동그라미 원에 무과실 불효. 무과실은 요구되지 않아요. 선의이기만 하면 보호된다는 거죠. 그 별표 2개 하고 줄 그어두세요. 민법 108조 2항에 규정된 통정허위 표시 있어서의 제3자는 그 선의 여부가 문제이지 이에 관한 과실 유무를 따질 것이 아니다. 그래서 과실이 있어도 제3자는 선의이면 보호가 된다라는 거죠. 자, 오른쪽에 제3자 범위가 나오는데 그 기억해 보세요. 제3자라 하면 일단 누구를 뺍니까? 당사자와 포괄승계인. 그러니까 상속인 같은 사람은 새로운 이해관계는 아니라고 했어요. 당사자와 포괄승계인 이외자 중에서 니은의 허위 표시 행위를 기초로 하여 별개의 법률 원인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말한다. 무슨 말인지 드셨죠? 그러니까 허위 표시를 보고 그걸 믿고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 제3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3자란 허위 표시 이전에 들어온 사람도 제3자예요? 이후에 들어오는 거예요? 당연히 이후죠. 이후에 그걸 믿고 터잡고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어야 제3자입니다. 밑에 체크 플러스에서 제3자 해당 여부 있죠? 별표 2개 해두세요. 이건 다음 과정에서 볼 거예요. 다음 과정에서.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과정에서 볼 건데 그럼 일단 얘 한번 보세요. 병은 허위 표시가 이루어지고 그걸 믿고 매매라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었죠. 제3자 아니에요? 제3자예요. 또는 얘가 저당권 설정했다? 제3자입니다. 그럼 얘를 한번 보세요. A. 가장 매매에서 매도인의 채권자 A. 얘는 제3자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제3자가 되려면 가장 매매 이후에 이걸 믿고 뭔가를 했어야 되는데 이 애는 새로운 이해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제3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B를 한번 보고 B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을의 채권자예요. 을의 채권자. 가장 매매에서 양수인의 채권자. 그럼 가장 매매에서 양수인의 채권자인 B는 제3자일까요? 아닐까요? 자, 제3자라고 하려면 가장 매매가 이루어지고 여기를 기초로 하여 여기에 터잡아서 새롭게 뭔가를 해야 돼요. 그럼 가장 매매에서 이 을의 채권자, 얘는 새로운 이해관계가 있어요? 돈 빌려준 거예요? 없죠. 얘는 제3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좋았는데. 여기 가장 매매가 있었잖아요. 이 B가 만약에 우리 채무자는 왜 돈이 없을까? 돈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고민하고 있던 도중에 가장 매매가 이루어지면서 등기가 들어와요. 와, 부동산이다 이러면서 가압류를 합니다. 자, 이제 이해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제3자예요. 근데 얘는 옛날에 돈 빌려준 사람이지 가장 매매 위에 뭔가를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얘는 뭐 보호 대상이라는 문제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 A도요. 가장 매매에서 매도인의 채권자예요. 옛날에 돈 빌려준 사람이지 새로운 이해관계가 아닌데 근데 A가 갑이 가장 매매를 했는데 진짜 매매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대금 받을 게 있겠네? 매도이니까. 그러면 가장 매매에서 매도인의 대금 채권을 압류해버립니다. 자, 제3자 아니에요. 제3자예요. 이제 이걸 믿고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었잖아요. 그러면 제3자가 될 수 있지만 단순한 채권자, 채무자 이런 사람들은 제3자가 될 수 없어요. 여기까지만 이번 과정에서는 이해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보면 되는데 제일 기본은 허위 표시를 믿고 그 후에 새로운 무언가를 해야만 제3자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만 이해해 두시고요. 대항하지 못한다는 말 나오고 다음 페이지 적용부에는 아까 다 보셨고요. 5번에 허위 표시와 구별 개념에서 은닉행위와 신탁행위가 있는데 신탁행위는 안 보셔도 되고요. 은닉행위만 좀 보세요. 갑이
을한테 부동산을 증여합니다. 증여. 그럼 증여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면 증여세가 굉장히 세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좀 줄여볼 목적으로 실제로는 증여인데 매매로 위장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거야. 그러니까 등기부상으로는 지금 등기 원인이 뭐라고 기록된 거야? 매매라고 된 거야. 실제로는 뭘 했는데? 증여를 하는데. 그러면 실제로는 증여를 하면서 매매로 위장하여 등기했다. 이 등기가 유효냐 무효냐라고 물으면 일단 등기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죠. 얘한테 등기가 넘을 실체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실체관계 뭐예요? 매매는 허위고 실제는 증여잖아요. 증여. 그럼 이 매매라는 건 허위예요. 허위로 이루어진 거니까 이 매매는 통정허위 표시로 무효입니다. 근데 허위의 매매 껍데기 속에 숨겨져 있는 진실한 행위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증여에서 숨겨져 있는 행위라고 해서 뭐라고 불러요? 은닉행위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은닉행위는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유효합니다. 정리되셨어요? 그러면 갑은 을에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OX예요. 갑은 을에게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하면 틀리죠. 왜냐하면 이 등기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니까 소유권은 을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어집니다. 이거를 이제 등기법이나 물권법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실제와 다른 원인에 의한 등기라는 말을 써요. 실제는 증여인데 다른 원인으로 등기가 되었다. 그럼 실제가 있으면 등기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하다. 그럼 이건 왜 통정허위 표시와 구별되는 개념이냐면 갑이 을에게 실제로 소유권을 넘겨줄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표시도 했어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요? 불일치해요? 일치하기 때문에 이건 허위 표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을이 이거를 병한테 팔았어요. 근데 병은 이 과정을 모두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자, 아기의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누구한테 샀으니까? 권리자에게 샀으니까 병은 당연히 권리를 취득할 수 있고 우리 시험에서는 이 사례에서 갑이 병에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냈어요. OX에? 틀려요. 얘는 아기자라도 권리를 취득합니다. 이런 걸 이제 은닉행위라고 부르고. 자, 문제 볼게요. 84쪽에. 갑은 자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을과 통정한 허위의 매매 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을에게 해주었다. 통정허위 표시죠? 무효입니다. 그 후 을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병과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다. 주어진 사례에 의하면 현재 소유자는 갑이에요? 병이에요? 병이죠. 왜 병이에요? 사정을 모르는 병. 병이 선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제3자 선이면 보호규정에 따라 권리 취득합니다. 1번 갑과 을은 매매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갑과 을은 무효잖아요. 그럼 무효면 아직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요. 이미 이행했으면 돌려받으면 돼요. 2번 갑은 병을 상대로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그렇죠. 누가 소유자니까? 선이 병이라고 돼 있죠? 맞습니다. 3번 병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렇죠? 2번, 3번은 결국 같은 걸 물어보는 거예요. 4번 갑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병의 악의를 증명해야 한다. 그렇죠. 선의는 추정되니까 병이 스스로 선의를 입증하는 게 아니라 갑이 병의 악의를 밝혀야 되고요. 5번 병이 선이더라도 과실이 있으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틀렸죠? 제3자는 선이면 되지 무과실까지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과실 있는 제3자도 보호가 됩니다. 답은 5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착오가 나오죠. 조문을 볼게요. 109조. 109조 1항.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는 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일단 착오 취소하려면 법률행위 내용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중요 부분에 해당이 돼요. 내용 중요 부분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있으면 안 된다고요? 중대한 과실. 중대한 과실이면 있으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 항은 공통규정이죠. 역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뭐 착오의 유형 나오는데 시험에 나오는 사항은 아니니까 참고로 보시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4번에 법률의 착오부터 좀 보세요. 법률의 착오. 법률의 규정, 의에 관한 인식을 잘못한 경우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다음부터 줄거두세요. 109조는 법률의 착오를 착오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으므로 착오의 일반 이론에 따라 해결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법률의 착오가 있어도 그것이 중요 부분이면 취소할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있다라는 거야. 그렇죠? 법률의 착오도 다른 것과 달리 보지 않겠다. 학설의 대립은 있는데 우리 판례는 인정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부동산을 하나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을이 갑한테 이 부동산 좀 팔아달라고 계속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갑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뭐 팔 수도 있어. 팔 수도 있는데 지금 이 부동산 팔면 양도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지금 못 팔아 이럽니다. 그러니까 을이 세금 문제면 걱정 마라. 내가 세법은 꽉 잡고 있는데 내가 부동산 투자회사가 있다. 부동산 투자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면 세법상 세금이 안 나온대요. 이게 누구 회사라고요? 을이 만든 투자회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 실제로 이게 넘어가면 누가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을이 되는 거예요. 갑이 진짜 그래 이러면서 얘를 믿고 등기를 넘겼죠. 넘겼더니 세금이 바로 나오죠.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은 세법상의 효력을 착오한 거예요. 그럼 이 갑이 이런 방식을 취하더라도 똑같이 세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알았더라면 이러한 걸 하지 않았을 거예요. 법률상의 착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뭐 할 수 있다고요? 취소 가능하다. 그게 이제 밑에 나와 있는 판례예요. 파는 글씨만 볼게요. 중요하진 않으니까 한번 확인만 하세요. 뭐라고 되냐면 법률에 관한 착오가 부과될 것인데 양도소득세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거고 그것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인데는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법률상의 착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의 동기의 착오인데 별표 2개 해두세요. 실제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 5번부터예요. 동기의 착오. 법률행위를 했는데 동기에 착오가 있었다.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동기는요. 의사표시의 요소가 아닙니다. 그러면 동기에 착오가 있었다면 원칙은 취소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어요. 동기는 의사표시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동기에 착오가 있다고 해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땅을 하나 샀는데 그 땅을 사면 곧 지하철역이 생겨서 땅값이 무지하게 오를 것 같아요. 그래서 땅을 샀습니다. 사고 보니 지하철역 안 생긴대요. 그러면 토지매매계약 자체를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사람의 동기 가지고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 취소가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그 동기가 표시되어서 법률행위의 내용을 이루면 그때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은 어떤 단어가 중요한 거야? 동기가 표시돼야 돼요. 이 사람이 계약을 하면서 이러이러한 동기를 가지고 계약을 하는 것이다라는 걸 상대방에게 표시했다면 그게 법률행위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취소가 돼요. 근데 조심하실 점은 표시하면 되는 것이지 당사자가 이 동기를 법률행위 내용으로 하자라고 합의까지 해야 될 것은 없어요. 합의를 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만 하면 된다고요? 표시만 하면 되지 당사자가 내용으로 하자라고 합의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문제는 보통 동기의 착오는 자기가 스스로 일으키는 거야. 근데 어떤 경우에는 상대방이 유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동기의 착오를 상대방이 유발했다. 그럼 상대방이 유발했다는 말이 나오면 조심하실 점은 그때는 표시 여부를 불문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일으킨 게 아니라 상대방이 그 사람의 동기의 착오를 야기했다면 그때는 표시 여부를 묻지 않고 중요 부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표시 여부를 불문한다는 점.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정리하셔야 돼요. 동기의 착오 여기까지가 제일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언제 가능하다고요? 표시가 돼야 돼요.
동기가 표시되어서 내용을 이루면 그때는 취소가 되고 표시하면 되지 합의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동기의 착오를 유발시켰다면 그때는 뭐가 필요 없다고요? 표시 여부를 묻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휴게소 판례. 갑이 땅이 있었는데 갑이 이 땅에서 휴게소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담당 공무원한테 나 휴게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질의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뭐라고 회신을 해줬냐면 휴게소 하시려면 그거 가지고 있는 땅을 전부 국가에 증여를 하시고 그리고 휴게소 건물 지어서 운영하시면 돼요. 라고 공무원이 회신을 해서 갑이 공무원의 말에 따라 자기 토지를 전부 증여하고 건물을 지어 운영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공무원이 법령을 오해한 거였고요. 원래 휴게소를 하려면 이 건물이 지어질 부지 요만큼만 증여하면 되는 건데 공무원이 말을 잘못하는 바람에 원래 증여할 토지의 16배를 증여한 사건이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착오를 일으킨 건 누구 때문이에요? 공무원, 상대방이 유발한 거예요. 그러면 이 계약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다. 근데 이 사건에서는 한 가지 쟁점이 더 있어요. 만약에 이 증여 계약을 전부 취소해버리면 갑은 휴게소를 운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만큼은 원래 증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법률행위를 했을 때 취소는 반드시 계약 전체를 취소해야 되는지 아니면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한지가 문제입니다. 우리 판례는 일부만의 취소도 할 수 있다라는 게 판례예요. 취소는 일부 취소도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자, 교재 잠깐 보면 87쪽. 87쪽에 그 동기의 착오죠. 원칙 나와 있고 취소할 수 없죠. 원칙은. 근데 2번에 예외 별표해 두세요. 자, 기억에 줄거두시면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어 자, 뭐가 돼야 돼? 표시에 동그라미 해두시고 표시되어 동기가 법률행위 내용으로 되어야 한다. 자, 그리고 셋째 줄 마지막에 줄거두세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표시하면 되지 합의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점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니은도 줄거두세요.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때에는 표시 여부를 불문하고 취소할 수 있다. 그렇고요. 판례는 2번 판례만 보시면 돼요. 2번 판례. 담당 공무원의 법령 오해로 인하여 휴게소 부지로 증여할 토지의 16배를 증여한 경우. 이게 바로 지금 나온 일부 취소 휴게소 판례입니다. 보시고 그러면 우리 민법 제109조에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기 위한 요건으로 첫 번째 법률행위 내용의 착오일 것을 들고요. 두 번째는 그게 중요 부분에 해당이 되어야 하고 세 번째는 중과실이 없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첫 번째 내용에 착오해야 한다. 특별한 거 없습니다. 이건 동기의 착오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동기의 착오는 내용이 아니니까 안 되는 건데 동기가 어떻게 되면 표시가 되면 내용으로 들어가서 취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냥 표시되었다는 말 없이 그냥 동기의 착오라고만 하면 그때는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중요해야 돼요. 별로 막 중요하지 않은데 취소하면 상대방이 피해를 보잖아요. 이때 중요하다는 건 객관적으로나 주관적으로나 모두 다 중요해야 돼요. 그러니까 객관적이라는 것은 일반인이 볼 때 중요해야 되고요. 그리고 주관적인 요건은 표의자, 자기 입장에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혼자 중요하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볼 때도요. 일반인, 남들이 볼 때도 중요한 것이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게 중요 부분인지 아닌지는 누가 입증할까요? 취소를 하려는 사람이 중요 부분이라는 걸 입증할까요? 취소를 막으려는 사람이 중요 부분이 아님을 입증할까요? 취소를 하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 표의자. 이것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계약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계약이 이루어지면 원칙은 자유롭게 취소하는 게 원칙이에요. 취소 못하는 게 원칙이에요. 못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취소를 하고 싶은 사람이 내가 이 의사결정에 착오가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표의자가 중요 부분이라는 걸 입증하면 뭐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취소가 가능해져요.
그럼 상대방은 그 취소를 막으려면 중과실을 입증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과실은 누가 입증한다고요? 상대방. 다른 말로 하면 중요 부분에 대한 입증 책임은 법률행위 효력을 유지하려는 자가 입증해요? 부인하려는 자가 입증해요? 취소하려고 하는 건 유지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하려는 사람이 중요분 입증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과실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행위를 유지하는 사람이 입증해요? 부인하려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유지하는 사람. 취소를 막으려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돼요. 상대방. 그러니까 이 용어 바꿔가지고 자꾸 시험에 내니까 같이 한번 보시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우리 시험에 중과실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법률행위 효력을 부인하려는 자에게 있다. 이렇게 하면 됐어요. OX? 틀려요. 부인하려는 자가 아니라 유지. 취소를 막을 사람이 입증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중요 부분이냐 아니냐라는 게 이제 시험에 나오겠죠. 이런 행위가, 이런 사건이 중요하냐 아니냐. 이건 시험에 나오면 100% 판례를 가지고 출제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 판례가 중요 부분으로 보고 있느냐 아니냐를 구별하셔야 돼요. 그 87쪽에 중요 부분에 착오라고 되어 있죠. 끝에서 둘째 줄에 또한 이렇게 돼. 또한 맨 밑에서 끝에서 둘째 줄에 착오가 미필적인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관한 것이라도 109조 소정 착오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때 이 착오가 반드시 현재 착오에 한정하지는 않는다는 거야. 장래 발생할 사실에 대한 착오, 세금 부과 같은 거잖아요.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고요. 다음 페이지. 판례 제목이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가 증명해야 할 사항. 그러니까 중요 부분에 대한 입증은 누가 하는 거냐면 표의자가 한다는 거예요. 그 내용 적혀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고. 그 1번, 2번, 3번은 보실 필요 없어요. 이건 이제 학설상의 문제인데 시험에서는 이 학설들을 물어보지 않고 이것들을 정리해 놓은 게 밑에 판례, 핵심 박스예요. 시험은 여기서 거의 나온다고 생각하시고요. 별표 3개 해두세요. 그래서 1번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경우고요. 오른쪽에 가운데 2번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는 경우예요. 자, 취소할 수 있는 경우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온 판례가 1번, 2번인데 1번에 보면 토지에 뭐라고 돼 있어요? 현황과 경계. 2번도 경계 같은 거예요. 현황과 경계의 착오는 중요 부분에 해당되어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현황의 착오는 현황이라는 건 말 그대로 물리적인 상황이에요. 현재 상황. 이 사람이 농사 지으려고 땅을 샀는데 절반이 하천이에요. 하천부지 판례요. 농사 지으려고 땅을 1389평을 샀는데 600평 넘는 부분이 하천이다. 농사를 지을 수 없죠. 그럼 이건 중요 부분이니까 뭐 할 수 있다고요? 취소할 수 있다. 그게 1번 판례고 2번은 경계의 착오예요. 길게 나와 있는데 이 사건이었어요. 땅이 있어요. 땅이. 경계선이 이렇게 돼 있고 갑땅, 을땅인데 두 사람이 여기를 경계선이라 믿고 이 땅을 서로 맞바꾸는 교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을이 경계선을 착오했고요. 실제 경계선은 여기였대요. 실제로는 이 대부분의 땅이 누구 땅이었냐면 을의 땅이에요. 그러면 을이 실제 경계선을 알았더라면 이런 교환 계약을 했을 리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교환 계약을 뭐 할 수 있다고요? 취소할 수 있다. 이건 뭘 착오한 거예요? 경계. 그래서 이 판례뿐만 아니라 경계선을 착오했다. 경계선 이런 말 나오면 취소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야. 경계 착오는 취소가 가능하다라고 보는 게 판례. 자기는 경계선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이 워낙 강력하게 경계선 침범을 주장해서 손해배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실제로는 경계선 침범이 아니었대요. 그러면 손해배상 합의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경계선 이런 말로 하면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거 있다, 그렇죠? 사람 말을 믿으셔야지. 2번 그 얘기고 오른쪽에 3번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물상 보증인의 착오. 자 보시면 자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예요. 근데 돈 빌리는데 보통 그냥 안 빌려주고 뭐 담보 세우라고 하잖아요. 담보가 없어요. 그럼 뭐라도 세우래요?
보증인. 그래서 을이 병한테 부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을이 채무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얘가 이제 보증을 서주는데, 보증은 뭐 보통 인적 보증이 있고 물적 보증이 있어요. 인적 보증이라는 건 뭐 우리가 흔히 보는 거죠. 계약서에다 연대보증 계약서에 사인하는 거야. 내가 이 책임 다 지겠다. 그 인적 보증이고, 물적 보증은 병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채무자를 을로 하여 가배저당을 잡혀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을이 돈 안 갚으면 누구 건물을 경매하는 거야? 병의 건물을 경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보증이 물적 보증이에요. 이런 병과 같은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얘가 이제 보증인은 보증인인데 어디다가 보증을 섰냐면 물건 위에. 그래서 이런 사람을 물상보증인이라고 불러요. 물상보증인. 그러면 이 병은 왜 이런 보증을 서줬냐면, 자기 건물에 저당을 잡혔냐면 채무자가 자기 친구라고 생각한 거야. 근데 나중에 봤더니 채무자가 자기 친구 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대요. 채무자의 동일성을 착오한 거죠. 중요하죠. 보증은 아무나 막 서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뭐 옛말에 빚보증 서는 자식은 낳지도 말라, 이런 말이 있을 정도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 이 병이 채무자가 다른 사람이라는 걸 알았더라면 얘는 당연히 하지 않았을 테니까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다. 그게 3번이고요. 4번. 매매에서 목적물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 그러니까 매매 계약을 했는데 물건을 착오한 거예요. 조심하실 점은요. 매매에서는 사람이 중요할까요? 물건이 중요할까요? 물건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매매에서 목적물의 타인성의 착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매도인이 누구였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건 매매 목적물이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4번까지만 보시면 되고 5, 6번은 참고로만 보시면 돼요. 안 보셔도 상관없고 4번까지 잘 보세요. 그 다음에 2번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는 경우가 나오는데,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게 1번 시가나 면적의 착오예요. 그러니까 시가나 면적, 생각보다 가격이 다소 비싸다, 싸다. 면적이 다소 부족하다. 이런 것들은 중요분의 착오가 아닙니다. 취소할 수 없어요. 물론 앞에 현저한 시가의 착오라고 하면 취소 가능해요. 근데 현저하다는 말이 없는 한 이건 취소가 될 수 없다라는 게 판례고요. 2번은 참고사항, 3번 법령상 제한. 이게 핵심 뭐예요? 법령상 제한. 그러니까 1번은 시가나 면적이 핵심이고 3번은 법령상 제한. 그러니까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뭐 하려고 그랬냐면 땅 사서 소 키우려고 했어요. 소 키우려고. 그래서 비유구를 키우고 소집 우사도 짓고 이러려고 땅을 샀는데, 땅을 사고 봤더니 그 땅이 법령상 제한. 그러니까 법령상 시설녹지에 포함되는 바람에 가축을 키우지 못하는 땅이에요. 소 키우려고 땅 샀는데 그 땅은 소 못 키운다는 거죠. 착오 취소가 될까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게 판례야. 안 된다. 속으로 난 될 것 같은데 이러시면 안 되고, 우리 판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판례는 이런 건 단순한 동기의 착오에 지나지 않는다고 봐요. 그럼 동기의 착오에 지나지 않는 거니까 얘가 땅 사면서 나는 이 땅에 소 키울 거다. 소집도 짓고 소 키우려고 땅 사는 거다라고 이 동기를 뭐 했으면? 표시했으면 취소가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없는 한 단순한 동기의 착오를 가지고는 취소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게 법령상 제한. 비유구 판례고요. 그 다음에 4번 매우 중요한데,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경우에. 그러니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반드시 경제적 손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의 첫 단어가 군유지 판례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파란 글씨 줄거두시면 돼요. 파란 글씨는 뭐라고 듣냐면 무효인 가압류 판례. 우리 시험에 무효인 가압류 판례가 2차례 출제가 된 적이 있고요. 자, 어떤 거냐면 갑이, 얘도 이제 휴게소를 하려고 했던 사건인데, 휴게소 하려면 땅이 필요한데 땅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계약을 했냐면, 이 갑은 이 땅이 군유지다라고 생각하고 군 소유의 땅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군과 계약을 합니다. 갑이 군의 땅을 빌려 쓰는 대신에 여기에 건물을 지어서 이 건물을 군에 기부 체납하고 그리고 휴게소 운영권을 따는 것으로 계약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이 땅은 군유지가 아니고요. 마을 주민들의 총유지라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군 땅이 아니라 마을 땅이에요. 그러니까 어라, 이거
군 땅이 아니네. 나 이 계약 취소해야지. 라고 갑이 취소를 하는데, 근데 마을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어차피 우리는 군 소속으로 있는 마을이니까 당신이 군과 맺은 계약을 우리가 모두 다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갑은 경제적인 손실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건 경제적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럼 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면 그건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니에요. 그럼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게 이제 군유지 판례고, 두 번째는 자, A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A라는 회사에 대해서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서줍니다. 근데 조건상으로 어떤 게 있냐면 얘가 이제 보증을 서줄 때, 담보를 제공해 줄 때 이 회사 부동산 등의 가압류 같은 게 없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서주는데 국민 세금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회사에 막 가압류 같은 거 달려있고 이러면 결국 세금이 손실 나니까 이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이 회사에 가압류 등이 없는 줄 알고 해줬는데 문제는 이게 잘못된 기업 실태 조사를 보고받은 거예요. 해주고 보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가압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취소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등기부상 가압류가 있긴 있었는데 그 가압류가 어떤 가압류였다는 거예요? 무효인 가압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압류가 실제로 있는 거예요? 없는 거 같은 거예요? 없는 거랑 같은 거죠. 그럼 얘는 아무런 경제적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착오 취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무효인 가압류 판례가 우리 시험에 2차례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효인 가압류 하면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 그럼 취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오 취소는 반드시 경제적 손실이 있어야만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까지가 이제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거는 뭐 고민하실 내용이 아니라 우리 판례 입장에 따라서 딱 나오면 취소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렇게 판단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과실이 없어야 된다고 돼 있죠.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표의자의 직업, 법률행위 종류, 목적에 비추어 주의 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통상적인 주의 의무 태만이 아니라 현저한 주의 의무 결여. 이게 중과실이에요. 그래서 착오 취소하려면 중과실이 없어야 돼요. 그럼 경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했어요? 뭐만 아니면 된다고요? 중과실만 아니면 돼요. 그러면 판례 중에서 중과실이 있냐 없냐 이렇게 물어보면 중과실이 인정되는 판례가 3가지가 나와요. 이 3가지 빼고는 우리 시험 범위에서는 나머지 것들은 다 중과실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과실이 인정되는 판례, 공인중개사 판례가 있고요. 그리고 공장 경영자 판례가 있고, 그리고 신용보증기금의 담보 설정 해지 판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3가지 빼고 나머지는 다 중과실이 있어요, 없어요? 나머지는 없어요. 있는 건 요거 3개. 그러니까 이 공장 경영자 판례는 뭐였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공장을 경영하는 사장인데요. 공장 경영자가 을에게 땅을 사요. 땅을. 왜 땅을 샀냐면 여기다 공장 지으려고. 근데 나중에 봤더니 이 땅에 공장을 못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갑이 나 공장에 땅 지으려고 산 땅 스텝이 꼬였어요? 땅에 공장 지으려고 샀는데 안 된대야. 취소 이럽니다. 그러자 을은 아니 당신 덥석 사놓고 이제 와서 이러면 어떻게 해? 그럼 알아보지도 않았나 보지? 중과실. 이렇게 중과실을 주장한 거예요. 자, 이 사건에서 우리 법원은 뭐라고 했냐면 공장을 경영하는 자가 공장 건축이 가능한지를 사전에 관할관청에 문의조차 해보지 않았다면 일반 과실이 아니라 중과실이에요. 그럼 취소할 수 없다. 이게 바로 공장 경영자 판례예요. 그리고 담보 설정 해지 판례는 뭐냐면 그 갑과 을이 있는데 이 갑이 채권자고요. 채권자고
갑이 채무자고 을이 채권자예요. 얘가 채무자고 얘가 채권자인데 채권자가 누구냐면 은행이에요. 은행이 채권자. 그리고 이 사람의 채무에 대해서 신용보증기금이 담보를 제공해 준 거예요. 상황이 되셨죠? 지금 갑이 은행에게 채무가 있는데 이 사람 채무에 대해서 누가 담보를 제공해 줬다고요?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해 준 거예요. 그럼 만약에 갑이 을에게 채무를 모두 변제하게 되면 돈 다 받았으니까 담보 어떻게 해야 돼요?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담보 설정을 해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은행에서 채무자의 채무 변제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업무상의 착오로 돈을 다 갚은 것으로 오인하고 담보 설정을 해지한 거야. 나중에 봤더니 돈 아직 안 갚은 거죠. 담당 직원 난리 났죠. 갑니다. 이 상황이 이러니까 이거 우리 착오예요. 취소 좀 하게 해줘. 이랬더니 신용보증기금이 뭐라고 했냐면 당신들은 그런 업무상의 착오라느냐. 이건 일반 과실이 아니라 중과실이다라고 본 거예요. 그럼 우리 법원에서도 역시 은행과 같은 전문기관이 채무자가 변제했는지 여부를 착오했다는 건 일반 과실이 아니라 중과실이에요. 취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담보 설정 해지 판례예요. 세 번째, 공인중개사 판례는 뭐냐면 보통 우리 토지를 사려고 해요. 그럼 발품 팔아서 뛰어다니면서 직접 사세요. 중개사한테 맡기세요. 공인중개사에게 의뢰를 하잖아요. 근데 이 공인중개사와 같은 전문기관을 통하지 않고 자기가 직접 토지를 사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른 땅 사면 안 되기 때문에 공적 장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대장이나 등기를 보고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공적 장부를 확인하지 않았어요. 공인중개사를 통하지도 않고 자기가 직접 사면서 공적 장부를 확인하지 않아 다른 땅을 사게 됐다는 거죠. 이건 보통 과실이 아니라 중과실이다라고 보는 게 판례예요. 세 가지 나왔죠? 90쪽의 판례 박스. 파란 글씨 1번 공장 경영자 판례야. 공장 경영자 판례. 그 다음 2번 파란 글씨 담보 설정 해지 판례야. 그리고 3번 공인된 중개사나 신뢰성 있는 중개기관을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토지 거래한 경우. 그러면서 뭘 확인하지 않았다고요? 공적 장부. 그러면 일반 과실이 아니라 중대한 과실이에요. 세 가지 빼고 나머지는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비교해서 가끔 이제 나오는 판례가 고려청자 판례 있어요. 고려청자. 딱 보니까 이거 완전 고려청자예요. 그래서 샀어요. 사고 봤더니 가짜입니다. 그러면 진품과 가품의 차고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백을 사셨어요. 백을. 이게 명품이다 이래갖고 500만 원짜리 백을 샀는데 나중에 봤더니 동대문표 20만 원짜리였어요. 중요해 안 중요해? 환장할 일이잖아요. 당연히 중요해. 진품과 가품의 차고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고려청자를 사면서 전문가의 감정을 구하지 않고 산 거예요. 그럼 이게 중과실이냐 아니냐. 일단 중요 부분까지는 인정이 됐는데 이게 중과실이 있으면 취소 못하는 거고 중과실이 아니면 취소 가능한 거야. 중과실이 인정돼야 안 돼? 자, 인정되는 건 3개밖에 없다 그랬어요. 인정 안 돼. 그러니까 우리 판례가 자신을 과신한 나머지 전문가의 감정이나 견해를 구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중과실로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장 앞에 마지막에 나와 있는 판례예요. 89쪽에 끝에서 둘째 줄에 자신을 과신한 나머지 전문가의 감정 없이 위품을 고려청자로 알고 매수한 경우에는 중과실이 없다고 판시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판례박스 밑에 2번에 별표 2개 해두시고요. 2번에 별표 2개, 3번에 별표 1. 자, 2번은 아까 계속 본 건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입증 책임은 표의자로 하여금 그 의사표시를 취소케 하지 않으려는 누가 부담해요? 상대방. 다른 말로 표현하면 법률 행위를 유지하려는 자예요? 부인하려는 자예요? 유지하려는 자. 취소를 막을 사람이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표의자의 중과실이 있음을 알면서 이를 뭐 했어요? 이용이 핵심어요. 이용한 경우에는 이용의 동그라미 해두시고 상대방은 표의자의 중과실을 주장할 수 없다. 즉
이러한 경우에는 중과실이 있어도 취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예외적으로 중과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소 가능한 경우가 나온 거야. 어떤 경우요? 상대방이 이용해 먹은 거예요. 이 사람의 차고를 이용해 먹었다면 오히려 이자에게 비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차고자가 중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다는 거죠. 예외적인 판례니까 주의하시고 가끔 출제됩니다. 2번 정도 출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차고에 효가 나오는데 효가부터는 좀 쉬었다가 보시죠.